안녕하세요. 한국 역사영토재단 장경환입니다. 오늘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되지요. 무력을 사용해서 힘에 의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침공하는 건 안 되지만은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상호 각자 국가 개념에서 정립을 한다고 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나고 과연 러시아는 어떤 관계에 이 유럽하고 서유럽하고의 관계가 있고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 한 장을 지금 좀 펼쳐놨는데요. 이 지도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쪽을 먼저 봐야 될 겁니다. 러시아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기가 이제 모스크바가 되고요. 여기가 생테스부르크가 되고 지금 현재 이 러시아하고 서유럽 간에는 요런 몇 개, 꽤 여러 개의 나라의 어떤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경을 가장 길게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는 나라는 바로 핀란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나토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핀란드가 가장 길게 이렇게 러시아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에스토니아가 있고요. 그 밑에 라트비아가 있고 리투아니아가 있고 벨라루스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고 여기에 조지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조지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런 어떤 서측으로 7개 나라가 있는데 물론 이제 유럽의 중심부라고 하는 독일과 이쪽에 그 프랑스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 폴란드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국가가 꽤 헝가리라든가 슬로베니아라든가 여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서유럽, 즉 나토의 중심 국가인 서유럽과 이쪽에 이 러시아 사이에는 거의 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군사적 중립국가가, 중립지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되는데요.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중립지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러시아가 이렇게 안심을 하고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번에 만약 우크라이나가 여기에서 나토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그 나토 국가들하고의 어떤 직접적 연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자국의 안보 차원에서 푸틴은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부분을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를 먼저 하고 이번 사태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말입니다. 전쟁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북조선이 쳐들어온다거나 중국이 쳐들어온다,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이 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때 15개 나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때의 하나 나라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인데 그 해체되기 전 단계에서 이 연방국가인 우크라이나는 소련을 탈퇴할 때 세계 4위의 군사 대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보유 3위 국가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엄청난 군사 대국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군사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25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몇 위죠? 대한민국 6위입니다. 엄청난 군사 대국으로 됐는데 다 아는 얘기 한 번만 쭉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가 국제 질서에 대해서 이해 능력이 부족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준비되지 않은 졸속 대통령을 뽑은 결과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불러왔고 지금 뭐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젤렌스키는 원래 코미디언 출신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정치 풍자 프로그램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2015년도에 어떤 하나의 주인공으로 가면서 하나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영화 속에 역할극을 하는 배우하고 실제 대통령하고 이제 혼돈을 한 거죠. 결국은 뭐냐면 국민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국민 역량이 결국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을 합니다. 즉, 선택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고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면은요, 지정학적으로 이 나토와의 러시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조약으로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는 더 이상 동진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동진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라는 국제 질서를 잘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리하게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정학적 측면이 그런 측면에 즉 유럽과 소유럽과 나토의 가운데에 어떤 중립지대를 형성해야 될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나토를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러시아 입장을 봐보세요. 자기 나라 그 밑에 동진 정책을 나토가 하지 않기로, 동진 정책이 뭐냐니까 나토가 동쪽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이 동독 사태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쪽에 우크라이나가 저쪽에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봐줄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걸 봐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푸틴은 러시아에서 다시 쫓겨날 거예요. 그래서 나토와 협약에 의거 국경 맞이하지 않는 나토 동진 정책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데도 이걸 가입 추진하면서 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국가 지도자가 국제 질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국내 정치가 너무 불안했죠.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불신이 많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류 국민, 2류 경제인, 3류 정치인 하는데요. 여기는 정치인에 대해서 되게 염증을 많이 느끼는 나라예요. 이게 지금 뒤에 좀 이따가 제가 오렌지 혁명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오렌지 혁명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친인척을 장관에 앉히고 지인들을 전부 정치에 끌어들이다 보니까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안목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징집제에서 모병제로 정책을 변경을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모병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할 때 78만 명이었습니다. 군인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14만 명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징집제에서 모병제로 옮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경제력이 충분히 뒷받침이 됐을 때는 군인 월급을 많이 주면은 군에 가려고 서로 노력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경제가 약하다 보니까 군에 대해서 월급이라든가 복지 이런 대우가 좋지 못합니다. 누가 군에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듯이 세계 4대 군사, 4위 군사 대국 그때는 78만 명이었어요. 지금 14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무기 현대화 사업에도 실패를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러시아계 주민들을 많이 핍박을 좀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방산 비리가 많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국영 기업에 대한 조달 비리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 제가 아까 이 오렌지 혁명을 얘기했는데요. 이 오렌지 혁명을 이해를 해야지 이 지금 러시아 정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에 따른 지역 갈등 문제인데요. 드네프로 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드네프로 강이 어디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강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이 펜 옵션을 바꿔볼까요? 잉크를요. 여기 지금 이렇게 흐르는 강이 드네프로 강입니다. 이 드네프로 강의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러시아어를 쓰고
친러시아주의 사람들입니다. 드네프르 강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서유럽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제 이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2004년도 이제 선거에서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즉, 여당의 그 당시에 이제 야누코비치 총리하고 유센코 야당의 이 두 사람이 대결을 했는데 엄청나게 박빙의 이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당 후보가 야누코비치가 선심성 정책, 그 다음 이 사람은 친러시아 우호 정책을 씁니다. 서민과 노년층,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을 썼는데, 뭐, 결론은, 이제, 뭐, 당연히 유세코는 전 반대죠. 부정부패해갖고, 현 정부를 반대하는 일이 정부 규탄하는 걸로 해갖고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을 했는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그때에, 이 개혁, 우리가 촛불혁명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그 사람들은 전부 오렌지 컬러의 조끼를 입고 나와갖고, 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이제 오렌지 혁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데, 결국은 오렌지 혁명으로 재투표를 해갖고, 결국 그때 유센코가 당선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유센코가 당선이 됐는데, 개혁 이미지와 반대로 개혁을 전혀 못함으로써 하나의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엄청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뭐 이 문제가 뭐 가장 중요하죠. 나토의 그 정체성에 관련돼갖고 이번에 전부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다시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핵무기 없애고, 대신에 조건으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과 서방에 도와준다고 약속을 그 당시 우크라이나에 했어요. 그래서 핵을 다 없앴습니다. 러시아로 다 옮겨버렸죠. 그러고 난 뒤에 이번에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미국도 서유럽도 일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무기 일부만 보내주고 뭐 군사를 파견한다가 일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사태를 거치면서 뭐 이 확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커스가 이제 어떻게 이제 결정을 내려갖고 가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나토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이번 기회에 영향권 내에 두자. 즉, 무슨 얘기냐니까, 나토가 만들어진 이유는 러시아가 서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북대서양 동맹을 만든 건데, 이번 기회에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끌어들여갖고 중국을 견제를 하는 역할까지 함께 하자. 그래서 나토하고 이쪽 동아시아의 한국이나 일본 뭐 이쪽하고 어떤 상호 관계를 좀 이번 기회에 만들어갖고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의 대화가 좀 많이 물밑에서 오고 간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문제고, 너무나 잘 알듯이 뭐 경제 대란이 예고가 되고 있죠. 뭐 에너지 수급이 지금 제일 문제죠. 그것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율 문제 일어나고 물가 상승이 일어나갖고 팬데믹 때문에 세계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여기다 휘발유를 뿜는 어떤 그런 그게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영향이 있는데 지금 뭐 전쟁의 양상으로 본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의 함락은 뭐 잠깐만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함락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요, 이쪽에서 지금 이제 동쪽에서 이제 쳐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체첸도 지금 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이 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누구 편이라 그랬어요? 거의 러시아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간스크 공화국이나 이쪽에 이제 도니츠크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군이 들어오니까요 환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본토에 있는 민족들은 다 뭐 피난을 가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러시아계 사람들인데 불꽃 축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알게 돼. 이 밑에 뭐가 있습니까? 크림반도가 있죠.
이 크림반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크림반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림반도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만이 되는데, 이 크림반도는 뭐 인구의 대부분이 러시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림반도에 있는 의회를 누가 장악을 하겠어요? 당연히 러시아계가 장악을 하죠. 그래서 이 러시아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러시아계인데 우크라이나의 그 국가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우리 러시아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의회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가결을 해갖고 우리 투표로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자. 이래갖고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래갖고 크림반도에 있는 사람들끼리 뭘 하니까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갖고 투표의 95%가 우리 러시아로 돌아가자.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크림반도에 있던 공화국은 러시아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 탱크 좀 보내갖고 우리는 이쪽에 그 러시아의 편입을 원하니까 편입시켜 주십시오. 이때에 푸틴이 이 크림반도로 무혈 입성을 합니다. 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혈 입성했다라고 하는 부분. 자, 똑같은 경우에 루간스크 공화국이나 도네츠크 공화국은 지금 현재 이쪽에 무혈 입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군이 거의 뭐 전쟁 없이 들어가는데 무혈 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꽃 축제를 해줘가면서 환영을 하고 있다. 즉 이쪽에 북쪽에도 아까요 이제 저 수도 위에 뭐가 기예프 위에 뭐가 있냐면은 뭐 여러분들 핵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체르노빌이죠. 체르노빌이 위에 있는데 체르노빌도 지금 이쪽에 함락이 이게 벨라루스를 통해서 들어갔죠. 함락이 되고 밑에는 루간스크, 도네츠 이쪽에 전부 함락이 돼갖고 수도가 함락이 되는 거는 뭐 시간 문제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어떤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동맹 문제 되게 중시 여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동맹 엄청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핵을 저쪽에 러시아에 넘기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제3국을 침략을 받으면 미국에 도와준다고 했어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외면합니다. 안 도와줍니다. 지금 동맹 관계거든요. 미국은 2군데 이상의 전쟁을 펼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저쪽 유럽에도 전쟁이 났는데 한국에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우리 도와주겠습니까? 동시에 2군데 전쟁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집니다. 미국은 누구 편이죠? 미국은 미국 편입니다. 자국의 우선순위, 자국의 이익에 합당하는 쪽에 전투력을 파견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국 동맹에 의존해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 하나가 있고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요.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 국가를 조사를 애교부에서 했더니까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가 한국을 제일 사랑합니다. 러시아 사람이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애교 관계를 군세 전략에 의해서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쟁은 잘못되고 나쁜 겁니다. 국제 질서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끊는 부분은 뭐 그렇게 그걸 같이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두 가지 문제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그럴 리가 없는데 미국이나 서유럽, 나토에서 만약에 들어간다, 군사가 들어간다 이러면 한국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무리 요청을 하더라도 자주권 확보해갖고 우리 결정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드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이 국제 질서 관계가 중요한지 한번 뭐 느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주권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지어갖고 우리가 들어가고 말고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경우든지 이 군사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틀림없이 이제 이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복구를 또 아마 할 거예요. 평화군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평화군이 들어가갖고, 뭐, 때로는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든지, 왜? 푸틴이 대한민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러시아가, 뭐, 국민들 전체가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그 관계를 잘 그래갖고, 뭘 해야 되겠어요?
우크라이나하고 평화군으로서 뭐 들어가서 러시아하고 이 상관관계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너무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국가 지도자 선출의 신중성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크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뭐 사드를 뭐 함부로 배치한다, 선제 타격을 한다든지, 제가 지금 뭐 특정 후보를 폄훼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 아니라, 무능한 지도자는요, 국가의 미래를 진짜 암울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잘해가고 전쟁을 이겨봅시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파괴난 뒤에. 결국은 이번에 보고 느끼는 건 뭐냐니까 평화 관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죠? 평화 관리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 관리 능력이 없는 지도자를 뽑으면 전쟁광 같은 사람을 뽑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한민국 그대로 전쟁 덤비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모 후보는 우리가 한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일본이 한국에 개입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 전쟁 당시에요, 이승만 전 대통령도 누굴 포기했냐면 일본을 포기했어요. 미국이 일본 군사력을 이쪽에 투입을 시키자라고 메가더가 제안을 하는 걸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서 일본이 여기에 자위대가 지금 제3국에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 준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인데, 한국에 막 전쟁이 발발한다고 하면은 여기 한반도에 애국이 이렇게 도와주러 오는 건 좋은데 일본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용납이 안 되죠, 감정적으로.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국가 지도자가 실질적인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국제 질서라고 하는 개념, 뭐 이런 걸 알고 이게 접근하느냐, 이런 부분에 국가 지도자 한 명을 얼마나 신중하게 뽑느냐. 즉 국민의 선택이, 그 역량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옳은 지도자를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 그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바른 선택을 통해서 21세기를 우리가 맞이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